Well, moments ago, we got word that Prime Minister Mark Carney spoke with U.S. President Donald Trump today. The CBC's Rafi Boudjikanian is following the developments for us from Ottawa and joins us now. So, Rafi, we read out that statement just a short time ago, but I'm hoping you can remind us of what it says and the broader context here. They just made that official. 2 weeks ago, they just made that official with the executive order. So we're responding to that. It's obviously, in our judgment, the right thing to do so we can focus in on those strategic sectors exclusively, and also be consistent with CUSMA, where there is going to be, CUSMA. 캐나다와 미국 간 무역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소식을 들을 준비를 하십시오. 오타와에서 발표된 예상치 못한 결정이 정치와 경제의 뒷바라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가 미국 제품에 부과해온 보복 관세의 상당 부분을 철회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분쟁의 향후 국면을 재정의할 수 있는 전략적 움직임 한 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 노동자들, 강철을 실은 선박들,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들, 수백만 명의 삶이 먼 곳의 집무실에서 내려진 이런 결정들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관세와 보복관세 발표 속에서 그저 또 하나의 제스처로 보였던 이 결정은 놀라운 반전을 품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카니가 한 일은 도널드 트럼프의 힘을 그 자신에게 맞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환점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몇 주 만에 케니와 트럼프는 목요일 통화했다. 총리실 공식 성명은 생산적이고 포괄적인 대화라고 밝혔다. 외교적 표현이었고 그 영향은 즉각적이었다. 다음 날 케니는 국민에게 발표했다. 캐나다는 미국에 부과한 관세 일부를 철회할 것이라고. 이 제스처는 캐나다의 국민 스포츠인 하키의 비유로 설명됐다. 경기 중에는 팔꿈치를 지켜들고 강하게 부딪혀야 할 때가 있다. 카니는 스틱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략을 바꾸고 있다. 캐나다를 각 수마다 수십억 달러, 수천 개의 일자리, 심지어 역사적인 동맹까지 걸린 체스판에 재포지셔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한 나라가 무역 전쟁이 한창일 때 압박을 완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화해 시도일까? 아니면 정치적 함정일까? 최근 장면들은 온타리오주 철강 노동자들의 시위, 뉴욕 소비자들의 물가 상승 불만, 휴스턴 도로에 멈춰선 트럭 운전사들을 보여준다. 무역 전쟁은 더 이상 국제 정상회담의 먼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케니 총재는 행동에 나섰다. 며칠 전만 해도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말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어조를 바꿨다. 오벌 오피스에서 그는 우리는 캐나다와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나는 케니 총재를 매우 좋아한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선언했다. 이는 캐나다 제품에 3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전 위협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발언이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의문을 자아낸다. 트럼프는 설득당했는가, 놀랐는가, 아니면 단순히 조종당한 것인가? 오타와의 결정은 정확하다. 캐나다는 이미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인 북미 자유무역협정 NFTA로 보호받던 제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대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한다. 즉 영향이 적은 분야에서는 보복 위험을 피하면서도 미국 경제의 취약점을 계속 압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략의 정의다. 보도는 그 여파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토론토에서는 자동차 업계 경영자들이 조심스럽게 안도의 숨을 내쉬지만 시장이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음을 상기시킨다. 오타와에서는 철강 업계 대표들이 위기를 언급하며 새로운 미국 관세의 압박을 견디기 위해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백악관이 이 조치를 예상됐지만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 분석가들은 카니 총리가 양보를 한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게임의 규칙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합니다. 2018년 체결된 무역협정을 재확인함으로써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미국이 자국 대통령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로 내세운 협정을 존중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영향은 양국 간 실제 무역 수치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캐나다 정부가 양국 간 경제 관계의 85%가 관세 없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식 자료는 다른 실상을 드러낸다.
캐나다의 미국 수출품 중 실제로 현행 협정 조항 혜택을 받는 비율은 고작 38%에 불과하다. 공개된 이 모수는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카니 총재가 이 같은 주장을 고수하는 것은 즉각적인 이익을 강조하는 동시에 캐나다 기업들 스스로가 협정 기준에 부합하도록 압박하기 위함이다. 마치 트럼프에 맞서려면 캐나다가 먼저 내부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압박은 저항을 불러일으키지만 2026년 예정된 협정 재검토를 대비해 국가의 입지를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정치적 영역에 있다. 캐나다 내에서는 지도부와 노조가 카니 총재를 노동자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한다. 보수당 지도자 피에르 팔레보에게 이 조치는 약점을 드러내는 실수다. 민간 부문 최대 노조 대표 라나 페인에게 이 행동은 이미 압박받는 계층에 대한 배신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비판 속에서 카니는 오히려 동력을 얻는 듯하다. 그는 선택적 후퇴를 더 큰 계획의 일부로 제시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분야를 보호하면서 트럼프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뉴스방송 언어로 번역된 이 메시지는 강력하다. 카니는 장기적으로 강화된 입지를 얻기 위해 내부 정치적 상처를 감수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문제는 캐나다 사회가 이 계산을 받아들일지 여부다. 매번 움직임마다 이야기는 새로운 긴장감을 더한다. 오타와에서 열린 회의에서 카니와 온타리오 주지사 더그 포드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넘어선 우선순위를 조율했다. 그들은 인공지능, 신기술, 미래 경쟁력을 보장할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놀라운 점은 뉴스가 관세에 집중하는 동안 캐나다 정부가 더 깊은 경제 변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다. 이 움직임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단순한 전술적 수를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의 세계 무역에서의 역할에 대한 구조적 전환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인가? 한편 워싱턴에서는 반응이 또 다른 전환점을 드러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언론 성명에서 캐나다의 조치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놀라움의 반응이 나오고 있다. 외교관들은 오타와의 조치가 긍정적인 충격이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를 당황하게 만든 움직임이었다고 인정한다. 이는 캐나다가 무역전쟁의 논리를 뒤집는 데 성공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전에는 수세에 몰린 듯 보였던 쪽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략을 재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약점으로 여겨졌던 것이 이제 능력으로 해석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 세부 사항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전환점은 국제적 인식에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이 트럼프가 부과한 초고율 관세에 직면한 반면 캐나다는 우대 조치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투자자와 다국적 기업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오타와는 글로벌 혼란 속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다. 전쟁 속에서 얻은 이 경쟁 우위는 이전에는 다른 대륙으로 이동하던 자본과 계약을 유치할 잠재력을 지녔다. 바로 여기서 카니의 전략이 지닌 지정학적 영향력이 드러난다. 문제는 단순히 미국과의 충돌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위기를 활용해 캐나다를 국제 비즈니스의 전략적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이 논리의 전개는 또 다른 긴장 요소를 드러낸다. 국경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수치다. 2024년에는 북쪽 국경에서 43파운드의 펜타닐이 압수되었고 올해 초에는 58파운드가 압수되었다. 이 수치는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의 취약점을 드러낸다.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물량과 비교하면 미국의 정당화가 불균형적임을 알 수 있다. 이 불일치는 거울과 같다. 한쪽에는 근거 없는 정치적 논리가, 다른 쪽에는 이를 외교적 무기로 활용하는 총리가 있다. 트럼프가 평소처럼 논리를 주도하던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 자체에 도전받게 되면서 긴장은 고조된다. 토론토 거리에서 소비자들은 분쟁의 무게를 실감한다. 이전에는 부담 없이 살 수 있었던 의류와 신발 가격이 이제는 온 가족의 예산을 초과한다. 평범한 운동화 한 켤레가 지난해보다 거의 2배 비싸졌다. 중산층 부모들에게 쇼핑몰 방문은 수학 문제 풀이처럼 변했다. 각 품목 가격을 더하고 카드를 긁기 전에 2번 생각한다.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필수품이다. 성장기 아이들은 몇 달마다 새 신발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가계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압박한다. 무역 전쟁이 진열대까지 스며든 것이다.
국경을 넘어 미국 중서부 도시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캐나다 수출에 의존하는 산업 종사자들은 근무 시간 단축, 공장 가동률 절반, 해고 소문에 직면해 있다. 디트로이트에서는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멈춰선 생산 라인을 바라보며 관세 교착 상태가 산업 기여를 불확실성의 장으로 바꿔놓았음을 깨닫고 있다. 몬트리올의 슈퍼마켓에서는 미국에서 수입된 감귤류 등 식품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다. 예전에는 큰 봉지에 담겨 팔리던 오렌지가 이제는 작은 상자에 담겨 한 끼 식사 값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판매된다. 소비자들은 재고가 보충되지 않은 진열대 비싼 제품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을 살까? 무엇을 포기할까? 대외 무역 위기는 냉장고 안의 위기로 번진다. 매주 가정들은 장보기 목록에서 품목을 줄여야 하며 전통적인 제품을 항상 더 저렴하거나 동일한 품질이 아닌 현지 대체품으로 바꿔야 한다. 위니펙에서는 한 오토바이 가게가 재고를 쌓아두고 팔지 못하고 있다. 분쟁 초기에 부과된 관세로 최종 가격이 상승해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다. 52세의 상인인 점주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토로한다. 이건 단순히 국제 무역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에 의존하는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제가 물건을 팔지 못하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원들은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없죠. 이 직설적인 발언은 정치적 게임이 사람들의 삶을 마비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사적 부문만이 그 영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휴스턴 도로의 트럭 운전사들은 노선 취소, 항구에서 억류된 화물, 무기한 중단된 계약을 보고한다. 고속도로 시위에서 울려 퍼지는 경적 소리는 위기의 온도계가 된 한 직종의 현실을 보여준다. 그들에게 관세 전쟁은 헤드라인이 아니라 빈 연료 탱크다. 디젤 가격은 오르고 운임은 떨어지며 불확실성이 확산된다. 대학들도 긴장을 반영한다. 미국 파트너 기업에서의 교환학생이나 인턴십을 계획했던 젊은이들은 이제 취소 사태에 직면했다. 양국 간 불신의 분위기는 한 세대의 학문적 미래까지 위협한다. 통합의 상징으로 환영받던 기술 및 재생에너지 공동연구 프로젝트들은 중단되었다. 교수와 학생들은 문이 닫힌 상황을 묘사한다. 그들에게 무역 분쟁은 더 이상 경제적 차원을 넘어섰다. 문화적, 과학적, 인간적 장벽이 되었다. 한편 온타리오의 철강 산업은 극적인 현실을 겪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존 모드에 있다는 느낌을 전한다. 그러나 적응의 신호도 있다. 일부 캐나다 도시에서는 지역 제품 구매 운동이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시장이 늘어나고 소비자들은 지역 농부들의 제품을 선택하며 캠페인을 통해 국내 생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이는 국경을 초월한 위기에 대한 회복력 있는 대응이다. 문제는 이 공동체 정신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손실을 얼마나 오래 상쇄할 수 있느냐다. 긴장감이 사회관계까지 파고든다. 뉴욕에서는 예전 미국 아울렛 쇼핑을 위해 자주 여행하던 캐나다 가정들이 방문 횟수를 급격히 줄였다. 관광업은 추락하고 호텔과 레스토랑은 사상 최대의 매출 감소를 기록하며 공항은 텅 빈 복도처럼 보인다. 일상이었던 것이 먼 추억이 되었다. 짧은 대화 속에서 관광객들은 예약을 취소하고 항공사들은 운항을 줄이며 상점들은 문을 닫는다. 무역 전쟁은 경제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멀어지게 한다. 각 이야기마다 확인되는 사실은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전쟁은 더 이상 추상적인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그것은 뚜렷한 실체를 띠고 있다. 우유 가격에, 교복에, 멈춰선 화물 운송에, 줄어든 임금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이는 시민들이 계획을 재수립하고 꿈을 미루며 선택하지 않은 현실을 견뎌내도록 강요하는 일상의 충격이다. 정치적 담론에서 논의되던 내용이 만기된 청구서와 미납된 고지서로 변모한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캐나다가 굴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중하고 계산된 재편을 통해 말이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작은 관세는 철회하고 핵심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는 유지함으로써 마크 카니는 저항이 지능적으로 행해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협상이 항복이 아니라 국가적 품위를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국제정치가 쇼로 변모하는 시대에 겉보기엔 섬세한 제스처가 사실은 가장 전략적인 수일 수 있다.
강경한 협상과 이미지를 구축해온 도널드 트럼프는 어쩔 수 없이 덜 공격적인 어조를 취해야 했다. 신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공격을 방어로, 방어를 기회로 전환한 전략에 무장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은 명백하다. 카니의 도박이 성공하지 못하면 대가는 쓰라릴 것이다. 노동자들은 계속 취약해지고 산업은 활력을 잃으며 좌절감은 집단적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이것이 캐나다가 나아가고 있는 좁은 길이며 따라서 이번 협상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아직 많은 것이 걸려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다. 2026년이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 조약 재검토는 현재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긴장감을 표면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진정한 대결은 바로 그 공간에서 벌어질 것이다. 현재의 움직임들은 전술적 후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요 대결을 위한 준비입니다. 카니와 트럼프 모두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향후 수십 년간 국제 무역의 구조를 정의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북미를 넘어섭니다. 이는 21세기에 글로벌 권력이 재분배되는 방식을 반영한다. 중국이 전략적 인내로 전진하고 유럽연합이 저항을 모색하며 새로운 동맹들이 입지를 다지는 가운데 캐나다는 균형과 정치적 계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오타와의 행보는 또한 하나의 신호다. 무릎 꿇지 않고도 압박에 맞설 수 있으며 소리치지 않고도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힘은 종종 충돌을 강요하기보다 방향을 조정할 때를 아는 데 있다. 지도자들의 행보는 개인의 결정이 역사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는 일방적 관행과 대립적 스타일로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바꿨다. 시진핑은 장기적 전략으로 중국을 지정학적 판도의 핵심으로 굳혔다. 마크 카니는 경제지능을 외교 수단으로 삼는 지도자로서 자신만의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인물들의 선택, 모순, 영향력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시진핑 등 세계 정치의 주요 인물들의 전기를 담은 독점 이북이 제공됩니다. 링크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이 특별 리포트를 마무리하며 직접적인 초대장을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토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분석한 결정들은 수년, 어쩌면 수세대에 걸쳐 파장을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이 조사 기사를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